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밤낮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님이시라면 아마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 바로 자금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은 세워놨는데 막상 이걸 실행할 자금을 생각하면 막막하죠.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고 투자는 뭐 가뭄에 콩나듯 하고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정부가 내놓은 아주 중요한 지도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 빌려준다는 공고문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2026년에 정부가 어떤 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담아놓은 일종의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총 4조 원이 넘는 융자, 그리고 3,670억 원의 2차 보전 예산, 이 숫자 뒤에 숨은 정부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기업이 이 정책 자금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공약집을 한 줄 한 줄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왜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민간 은행도 있는데 굳이 직접 나서서 빌려주려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정부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건 국가 경제의 방향타를 어디로 돌릴지 보여주는 행위죠. 은행은 뭘 보고 돈을 빌려주나요? 아무래도 과거 실적이나 담보 같은 거겠죠? 안정적인 거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이지만 미래를 보진 못하죠. 하지만 정부는 좀 다릅니다.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예를 들어 반도체나 AI, 바이오 같은 초격차 신산업 분야에 베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도박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혁신 성장 분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신의 사업이 은행이 보기엔 위험하지만 국가가 보기엔 미래다라는 스토리를 가졌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까 지원 방식이 융자랑 2차 보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건 그 기업의 현재 체력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체력과 자신감이요? 네. 먼저 융자는 중진공이 직접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는, 말하자면 정부 인증 방식이에요. 재무 상태가 좀 약하고 담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 기술력이나 성장성만 확실하다면? 그렇죠. 반면에 2차 보전은 좀 다릅니다. 일단 기업이 스스로의 신용으로 시중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아, 일단 은행 문턱은 넘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그 후에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2차 보전은 우리 회사는 은행에서도 인정할 만큼 기본 체력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정한 유망 분야 사업을 하니까 이자 혜택 좀 더 주세요. 이런 시그널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이 2차 보전 3%를 받으면 실질 금리가 2%가 되는 거죠. 와, 중진공 직접 대출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신용도가 괜찮다. 그러면 2차 보전을 노리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부의 구제가 필요한 기업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다. 이걸 보여주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하니 타이밍도 중요하겠네요. 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자금들 중에서 내게 딱 맞는 무기, 즉 자금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대표님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에요. 이름도 비슷하고 종류도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기업을 상상하면 좀 쉽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요? 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스타트업, 그리고 국내를 넘어 세계로 가려는 수출 기업, 마지막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설비 투자를 하려는 중견 기업. 아, 그렇게 나누니 명확하네요. 그럼 첫 번째, 스타트업부터 한번 보죠. 이들을 위한 대표 자금은 역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겠군요. 규모도 제일 크고요. 맞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죠. 그 안에서도 업력 7년 미만 기업을 위한 창업 기반 지원 자금, 그리고 특허 같은 확실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을 위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히든 스테이지 같은 자금이 하나 있어요. 히든 스테이지요? 그게 뭔가요? 바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아, 이거 조건이 엄청나던데요. 2.5% 고정금리에 최대 2억 원, 거의 선물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죠. 혹시 뭐 숨겨진 독소 조항 같은 건 없습니까? 하하,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금리가 파격적인 만큼 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나 보고 의무가 다른 자금에 비해 좀 더 빡빡할 수는 있습니다. 아, 자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거군요. 네. 사업계획서에 쓴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썼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신용이랄 게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마중물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마음껏 도전해봐라. 이런 강력한 신호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 해외 시장을 뚫으려는 수출 기업을 위한 자금도 보죠. 신시강 진출 지원 자금. 이게 흥미로운 게 수출 실적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자금을 나눠놨더라고요. 네, 이건 정부가 기업의 성장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단계별로 지원을 달리한다. 그렇죠.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 기업에게는 해외 전시회 참가비나 통번역비 같은 약간 수출 튜토리얼 비용을 지원해주고요. 그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이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10만 달러를 넘긴 유망 기업에게는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해외 마케팅 같은 본격적인 확장을 지원하는 거죠. 각 레벨에 맞는 퀘스트를 주는 셈이에요. 재밌는 비유네요. 특히 이 자금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는 게 특징입니다. K뷰티나 K푸드처럼 작은 기업도 충분히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을 위한 신성장 기반 자금이네요. 이 안에서도 특히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한도가 100억 원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건 전통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기업을 위한 일종의 필살기 카드입니다. 필살기요? 네, 단순히 달중리 내근기 새 기계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 전체에 AI와 로봇을 도입해서 완전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기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정부는 이걸 미래형 공장으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아, ESG 관련 자금도 있던데요. 넷제로 유망 기업 지원 자금이요. 네, 그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ESG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질 테니 미리 대비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한 방식의 자금도 있더라고요. VC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상인 투자조건부 융자. 이건 대출인데 왜 투자를 조건으로 거는 거죠? 이건 정부가 민간 투자 시장에 눈을 빌리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눈을 빌린다? 네, 까다롭기로 소문난 VC들이 이미 검증하고 돈을 넣은 기업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 일리가 있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VC 투자금에 더해서 저렴한 정책자금까지 확보하는 더블 찬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중진공이 나중에 신주 인수권을 가져가긴 하지만 당장 0.3%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죠. 이건 뭐 이미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수 정예를 위한 자금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어드밴스드 레벨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맞는 무기까지 골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여정, 본격적으로 성을 공략하는 8단계의 신청 프로세스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서류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도전자들이 좌절을 맛봅니다.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정책 우선도 평가입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요? 네, 신청한 모든 기업이 심사관 얼굴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기업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점수를 매겨서 상위 기업만 먼저 걸러냅니다. 아, 일종의 온라인 예선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를 그냥 서류 통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사업의 가치를 정부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냥 평범한 금속 가공업체라고 해보죠. 사업계획에 노후 설비 교체라고 쓰면 낮은 점수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걸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초정밀 가공 기술로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에 기여라는 스토리를 덧붙인다면요. 아, 평가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극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내 사업을 초격차, 넷제로 같은 정부의 핵심 키워드와 어떻게 연결할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 드디어 5번째 단계 기업 평가에서 심사관을 만나게 되는군요. 현장 방문도 한다고요. 네. 이때 심사관들은 재무제표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기업처럼 재무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대표의 눈빛에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보고 기술 설명에서 논리의 깊이를 가늠하고 심지어 공장의 정리 상태에서 경영 철학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보나요? 그럼요. 제가 들었던 한 일화는 한 심사관이 공장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를 보고 이 회사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며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와, 반대로 대표가 밤새워 만들 시제품을 떨리는 손으로 설명할 때 그 진정성에 감동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결국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에 담지 못한 열정과 비전을 보여줄 유일한 기회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평가를 통과하면 이제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방식이 나뉜다고 하던데 이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중진공이 정해줍니다. 아, 정해주는 거군요. 네. 직접 대출은 중진공이 보드 리스크를 지고 직접 돈을 주는 것이고요. 대리대출은 우리가 보증할 테니 은행 당신들이 최종 심사에서 대출해줘라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어떤 기업들이 대리 대출로 배정되나요? 아무래도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들이죠. 은행의 자체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걸 계기로 시중은행과 새로운 거래 관계를 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뼈아픈 단계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함정들을 피하지 못하면 출발선에도 설 수 없다. 융자 제한 기업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기회조차 박탈당하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서 쓰기 전에 반드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요? 민간에서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기업은 신청하지 말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나 자산이 700억 원 넘는 기업들이요. 아, 이건 상금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명보트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몇 가지 반고람정들이 있죠. 첫째, 세금 체납. 세금이요? 네, 매년 안타까운 사례가 나옵니다. 기술력도 좋고 사업계획도 완벽했는데 나중에 화변해보니 대표 개인의 지방세 10만 원 체납 사실이 발견돼서 탈락하는 경우. 아, 10만 원 때문에요? 네, 정말 사소한 것 하나가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융자 제외 업종. 주점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고문 별표 리스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업의 업종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인데 예외 조항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10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단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가능이라는 예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인 미만 작은 기업이라도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라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예외 조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이나 한계 기업 기준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이걸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부채 비율 제한 기준이 340.2%거든요. 340.2%요? 네,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눠서 이 비율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냈다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한계 기업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런 재무적 기준들은 정말 냉정하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면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한 다음에 도전하는 게 현명한 순서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놓고 당신이 가야 할 길과 또 피해야 할 함정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내 사업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재구성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첫 관문을 통과할 탄탄한 스토리를 준비해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자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공의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이 공고문은 그냥 안내서가 아니에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찾는 공개 오디션의 심사 기준표와 같습니다. 공개 오디션의 심사 기준표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네, 이 기준표를 보면서 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오디션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의 상세한 분석이 당신의 2026년 사업 계획에 정말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단 하나의 문제, 혹은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단 하나의 기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어쩌면 수십 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